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2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2분만 해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책 한 장만 읽어봐라. 보고서 제목만 써봐라. 운동화 신고 나와만 봐라.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2분의 법칙도 단점이 있습니다. 2분만 더 자려다가 20분 더 자고요. 잔소리 딱 2분만 하려다가 30분 넘어가는 것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잔소리를 딱 2분만 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행동을 바꾼 일이 어느 편의점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5월 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그 노하우, 그 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한 지자체장의 행태가 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 바로 파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지난달에 공개됐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오전 8시 수영장 점검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떠난 그 자리에 파란색 수영모를 쓴 김경일 파주시장과 그리고 그 옆에 목진혁 파주시 의회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따로 수영강사에게 강습을 받는 모습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시민에 의해 포착됐던 겁니다. 저게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아니 수영장에 저렇게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오전에 잠시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다 수영장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수영장 센터에서. 그런데 저렇게 두 사람만 떡하니 물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이 일었잖아요. 당시에 시장은 뭐라고 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 중심을 강조하며 출범을 하셨는데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일반 시민들은 다 나가는데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장에 많은 회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하냐. 아침에 8시부터 1시간 동안 수영 강습 받으셨다던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게 강습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3개월 정도 수영 강습을 받으셨었다고. 3개월을 다니질 않았어요. 한 2주 다녔나? 근데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원래 8시부터 1시간 동안 소독이라서 강습 못 받는 시간인데 강습 받으셨다고. 선생님 그럼 강습을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잠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 건가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저렇게 취재 기자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막 관계자들이 살짝 떼어놓으려고 해도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 모습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런 황제 수영 논란 저 영상을 찍으신 시민분들, 일반 회원분들은 야 이거 부당하다. 우리는 내쫓아놓고 지금 저거 뭐지?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나가 있었잖아요. 네. 8시 되니까 다 청소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하니까 다 나왔는데 두 사람만 남아있으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뭐지 저 사람들은? 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고 네. 저 얘기가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SNS에 이 두 사람이 해명글을 올렸는데 그 해명글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요? 일단 소개는 네.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강습 직후에 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해명이에요. 네. 강습 직후에 샤워장이 붐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릴까 봐 10여 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진혁 파주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갓 수영을 배우는 단계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오전 8시가 넘은 적이 있다. 일부 수업 끝나는 시간 시민들이 샤워장에 몰려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제 1월부터 3개월 넘게 이 수영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나오고 있는데 한두 번뿐이었다고 이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취재가 시작되면서 슬그머니 강습을 중단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지금 목진혁 의원 이 말도 막 이해가 안 돼요. 8시가 넘은 적이 있는데 그게 한두 번 넘었는데 수영 강습 시간이 아니 다른 분들도 수영 강습 같이 하잖아요. 그분들 다 나오는데 본인만 남아있는 게 무슨 시간이 넘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샤워 시절 불편을 드릴까 봐 그랬대요. 아니 이게 핑계를 대려면 정말 설득력 있게나 하세요. 이게 무슨 시민들이 볼 때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본을 보이고 남들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분들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이나 시의원이 할 일이지 저기 황제 수영을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여러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저기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 두 사람 말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친한 게 확실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 사람의 해명이 거의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김경일 시장. 강습 직후에 샤워장이 붐벼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릴까 봐 10분 정도 늦게 나간 거예요.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원. 일부 수업 끝나는 시간에 시민들이 샤워장에 몰려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와, 대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목진혁 의원의 그 해명 중에 해명이라는 게 뭔가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보세요. 이제 갓 수영을 배우는 단계라 연습하다 보니까 한두 번 오전 8시가 넘은 적이 있다. 아니 그러면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수영 잘했어요? 다 수영 그렇게 배우는 건데 시간과 규칙과 룰 다 지켜가면서 수영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놓고 그 들으라는 얘기요 지금 시청자한테 국민한테 그리고 그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한테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문제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황제 강습만 받은 게 아니라 어허. 이 수영장 자체를 아주 그냥 황제처럼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허.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이용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돈도 안 내고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칙상의 점검 시간에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점검 시간이 20분간 수영장을 독점 이용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요, 우리 수영장 다니면 회원증 발급받아서 앞에서 내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사진 첨부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발급받지 않고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대리 신청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진혁 시의원이 김경일 시장의 이용 신청을 대신해줬고 결제도 대신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이 한 달치 이용료를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영장 한 달 이용료가요. 1인당 5만 5천 원입니다. 둘이 합쳐서 모두 11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걸 안 냈다는 거예요. 이 파주시장이 조사 과정에서 이용 요금을 시의원한테 현금으로 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조사가 시작되니까 한 달치 요금을 뒤늦게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참.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이란 표현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말하지 그랬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이거는 뭐 단순히 5만 5천 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 비리같이 보이고요. 네. 결국은 수영 레슨을 그 밑에 있는 직원 뭐 그 시의원한테 상납받은 비리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됐고요. 네. 우리는 언제쯤 되면 이 높으신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게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사례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이제서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는 뭐를 하는 집단인지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너무 좋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진실을 밝혀낸 부분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됐더니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부주의하게 처신하는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인지 이렇게 상납받는 부패 고리 이거 다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좀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경일 시장의 얘기를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평소에 자신의 소신이었대요.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대요.
이번 일을 통해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달았다. 와. 그럼 그전에는 이거 안 알려졌으면 부주의한 처신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목진혁 파주시 의원은 그랬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한 점 사과드리며 파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최명기 원장님, 뭐 발전을 위해 최선을 하는 건 좋겠는데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있어서 한 3년 남았어요. 3년 뒤에 정말로 자신 있으면 3년 뒤에 유권자한테 평가받으면 일단 될 일이에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두 분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어느 정도 잊혀지겠지 하는 생각에 처음에 아마 그 부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마 두 분은 제 생각에 마음속에서는 권익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할 줄은 몰랐어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 기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 대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여기에 써야 될까요? 왜 뒤늦게 탄식을 해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때 뉴스파이터가 이 문제 짚었을 때 뉴스파이터 제작진한테 인터뷰 응해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처신 바로잡겠습니다. 그때 고개 숙였으면 파장이 이만큼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갈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돌발 질문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송구합니다만 수면 바지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수면 바지요? 네. 수면 바지 너무 좋아하죠. 한겨울에 이 곰돌이 그려진 털 숭숭난 수면 바지 입고. 아, 요즘 디자인 잘 나와요, 진짜. 네, 이불 속에서 이렇게 귤 까먹으면 진짜 얼마나 오, 좋게요. 네. 그런데 저는 수면 바지를 이불 속에서만 입는데 네. 이 수면 바지를 바로 이 장소에 입고 가서 문제가 된 한 편의점 사장님 사진입니다. 바로 저 지금 저게 수면 바지인데요.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그죠? 네, 곰돌이도 그려져 있고 털이 보송보송한 고무 바지라서 정말 편하고 부들부들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편의점 사장님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네. 사장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알바생이 네. 수면 바지를 입고 일하러 온다는 거예요. 사장님 따르면 일도 잘하고 인사성도 좋고 손님들이랑 가벼운 대화도 잘 이끌어가는 정말 1등 알바생인데 네. 딱 한 가지 힘든 점이 이제 수면 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잘하는 내가 아끼는 알바생이 혹시나 혹여나 불쾌할까 봐 뭐라 말은 못하고 소가리를 했는데 이게 눈에 거슬리는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인가요? 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사연이 올라온 겁니다. 혹시 안진용 기자님 알바생이긴 한데 알고 봤더니 저 사장님의 자제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아니요. 수면 바지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굳이 저렇게 자기 자녀를 욕보이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어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욕보인 것도 아닙니다. 네네. 굉장히 섬세한 분인데 일단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대다수 누리꾼들은 일터에서 수면 바지를 입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네. 이 편의점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면 바지 입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예 수면 바지 입을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살핀 사장님은 잠시 후에 좋은 의견들 감사하다면서 잘 타일러 보겠다 이런 댓글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네. 수면 바지 입는 알바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후기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어머 세상에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 뛰어요. 사실 이거 꺼내기 어려운 말인데 알바생한테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응이 그 내용 놀랐다니까 뭐가 지금 걱정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바생이 혹시 정말 뭐예요? 막 안 다닐 거예요? 뭐 혹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문자를 사장님이 보냈거든요. 어허. 어떤 내용이냐면 문자 내용 보면 질타보다는 이 애정이 가득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이 땡땡 씨한테 인사성도 바르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든지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우리 땡땡 씨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인품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새삼 느꼈다. 이렇게 문자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아하.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장님은 대화의 방법을 아시는 분 같아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 얘기하지 않고 뭔가
부드럽게 분위기를 가져가요 지금. 요즘에는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 정말 똑똑하시고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보낸 문자가 더 놀랍습니다. 어허. 근무 복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동안 땡땡 씨가 수면 바지를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다. 일단 자기 회사 사업장에 잘못부터 먼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 손님이 불편함을 표시를 하더라. 그리고 나도 사실은 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냐면요. 이게 네. 진짜 놀랍습니다. 수면 바지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조거 팬츠, 발목이 조이는 바지가 있거든요. 그런 바지라든가 굉장히 예쁜 추리닝도 많으니까 혹시 그렇게 입고 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작지만 추리닝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보너스 금액을 급여 계좌로 송금을 했다. 이번 일로 기분 안 상했으면 좋겠다. 근무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최민규 원장님. 이 편의점 사장이 혹시 천사분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박 사건.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저 문장을 쓰기까지 수십 번은 고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셨을 겁니다. 저 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 전혀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완벽한 사례를 갖다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전문용어 타인 수용 수치가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 수용 수치는 사장의 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대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저 직원을 갖다 정확히 평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라는 저 직원에 대한 어떤 믿음과 파악도 있었고요. 마지막은 저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이유가 편의점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손님들과도 잘 대하고 어느 정도 사장님과도 대화하는 편의점에 일하는 분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한 사람을 다시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데서 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익과 관계된 부분도 일정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사장님의 액션이었단 말이에요. 자, 뭔가 잘 타이르고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옷 살 수 있는 돈도 주면서 막 구슬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사장님의 액션이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혹시 안진용 기자님, 이 알바생 혹시 이른바 MZ 세대인데 반발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뉴스파이터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아하. 이 알바생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머. 자, 문자에는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죠. 네. 아마도 이런 말투로 보냈지 않았을까 어머, 싶습니다. 떨려요. 어떻게 뭐라 해요? 일단, 어떻게 써내?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하. 굳이 이렇게 보너스 주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알바 갈 때 수면 바지는 아니지 않냐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집 앞이라 괜찮다고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역시 어른들 말씀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유, 이수정 교수님, 제가 괜한 걱정했는데 저 알바생분도 참 심성이 곱네요. 네, 뭐 너무나 이 고운 대화를 보면서 야, 참 희귀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냥 그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좀 그 부적절하니까 내가 그 보너스를 줄 테니까 바지 하나 가서 사서 입어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지금 이런 과정보다는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점주님은 틀림없이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온 그 알바생을 보면서 속으로 아마 승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그러니까요. 예, 끝났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진짜 사장님이 잘 대하셨어요. 대처를 잘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사연을 읽고 누리꾼들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예, 누리꾼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소통의 정석이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혼내기가 아닌 업무상 착오를 바로잡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조언할까 고민한 사장님도 명쾌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분도 네. 현명하고 훈훈하다. 아하. 그리고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어른의 예의 바른 알바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돌발 질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제자분 중에 강의에 수면 바지 입고 왔어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혹시 뭐라고 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뭐 그럴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가혹한 질문을 하시는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네. 미국에서 교수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 네.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학위하고 미네소타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 아하. 엄청 추운 동네거든요. 그러네. 근데 미국은 대학이 첫 수업이 8시예요. 어머.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자고 그냥 급하게 일어나 세수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수면 바지를 입고 와요. 어머. 진짜 그 우리 아까 허지원 변호사 이게 땡땡 그려진 막 이런 수면 바지 입고 오는데 미국에서는 말을 못 해요. 신발도 실내화 신고 오고 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또 수업 시간에 칩 같은 거 먹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를 못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못 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에 한국 학생이 저렇게 입고 온다면 요즘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저도 요즘은 이게 뭐 왜 그렇게 입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분위기가 그러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저도 물론 제가 뭐 돈을 주면서 옷을 사 입으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렇게 입는 것이 다른 학생들이나 전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복장을 좀 바꿔주면 고맙겠다라고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는 아무래도 기도로 마무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이 최재문 교수는 참 훈훈하신 분이라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요. 대만의 한 경찰서에 30대 한국인 남성이 출석했어요. 근데 이 모습 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 보셨죠? 자막으로만 봐도 지금 뭔가 무시무시한 오싹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한국인 남성 대만 현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과 함께 여행을 했던 한국인 여자친구가 대만의 한 호텔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사건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는데요. 대만 남부 가오슝의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이 최초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왼쪽 사진의 저 남성입니다. 네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최종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남성,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게요. 차근차근.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녀는, 이 두 사람은 대만에 무슨 일로 간 걸까요, 처음에? 일단 현재 보도를 종합하면 두 한국인 남녀가 6년 동안 교제를 한 사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대만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두 사람 지난달 22일 같이 대만으로 갔습니다. 네. 3박 4일 자유여행을 하고 25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여행 첫날인 22일에는 이 현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3일 밤에는 낮에 아마 여행을 했겠죠. 그리고 네. 관광을 하고 묵고 있는 호텔로 밤에 복귀를 해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후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귀국 하루 전날이었어요. 처음에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지 이제 호텔 방안을 조사를 했는데 네. 방안에서 몸싸움 흔적 같은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건을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에 통보를 하고 숨진 여성에 대한 이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 이 수사 방향이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부검을 했더니 이 숨진 여성의 머리, 팔, 다리에서 타박상 흔적, 외력에 의한 상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재검을 했더니 더 뚜렷한 외상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네. 심지어 이 타박상뿐만 아니라 두 개의 출혈과 이 뇌수 함몰 같은 증상들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현지 법의관에 따르면 이 둔기에 맞았거나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벽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타살을 의심하게 됐고 두 사람이 머문 호텔방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네. 여전히 몸싸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혈흔 2점을 찾아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의사 선생님이신 최명기 원장 나와 계시니까 일단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부검 결과, 법의학 검사의 부검이 아니라 법의학 검사 결과, 최명기 원장님. 여성의 왼쪽 뇌수 함몰, 2개의 출혈, 그리고 오른쪽 타박상인데 일단 뇌수 함몰이 뭡니까? 뇌수 함몰이.
우리 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뇌수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골절이 있으면서 그 뇌 자체가 이렇게 진짜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뭉개졌다는 이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외력이 작용했다는 걸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은. 네, 사실은 예를 들어 굉장히 아직 머리가 완전히 뼈에 고정되지 않은 영유아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이라든가 네.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큰 충격이 없이도 그냥 쿵 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갖다 부닥친 다음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는 골절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뼈가 어긋나고 그런 거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팔에 금이 간다는 듯이 금이 갔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거를 골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뇌수 함몰이 있었다는 부분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넘어져서 이런 치명적인 골절을 갖다 어떤 선 상태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치명적인 골절이 저런 나이에 저 나이대의 여성한테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법의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진용 기자님, 이런 타박상, 외력에 의한 어떤 부상의 흔적, 그리고 객실 바닥에서 2점의 혈흔, 그렇다면 뭔가 상황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만 가지고 같이 있었던 남성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 경찰은 이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어허. 일단 사건이 발생된 그 전날부터 신고 시간까지 이 방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결국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죠. 어허.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어쩌다 다쳤는지 모른다.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현지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의 짐가방을 서둘러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대목은 좀 뭔가 의아하네요. 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이수정 교수님. 여행 중에 여자친구라는 연인이 즉 돌연 사망했다면 경황이 상당히 없을 텐데 여자친구, 그 와중에 한국의 여자친구의 짐을 붙였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더군다나 이제 이 그 물건을 붙일 당시에는 네.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걸 일단은 본인이 확인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짐가방 안에 모든 것이 여자의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이 여자친구가 쓸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방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짐가방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짐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아하. 현장으로부터 뭔가 이 그 저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 좀 사라져야 되는 이런 물건들이 저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사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랄까요? 네. 일단 귀국을 하기 위한 비행기표는 이미 당연히 왕복 티켓을 샀겠죠. 구입을 네. 한 데다가 네. 뭐 지금 조만간 여자친구의 유해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때 이제 이 짐까지 다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경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화물을 먼저 고국으로 보냈다 이런 이제 변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이 짐가방 안에 무엇인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서 이 짐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알려진 바로 뭐 정확한 조사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그 해당 여성의 짐가방에 현재까지는 옷가지 정도만 들어있는 걸로 전해졌어요. 정확한 건 더 나와 봐야겠어요. 그런데 그저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내용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만 현지 수사 당국에서 그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이 남성은 앞으로 계속 대만에 남아서 조사받는 거냐 아니면 한국
수사 당국이 인계받는 거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한테 범한 범죄로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판 관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지 대만에서 벌어진 이 범죄이기 때문에 대만 현지에서 관할권을 일단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사람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 현지에서 형을 살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재판하고 또 형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현지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대만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 사람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 1일 친형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만 첸진구 관할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자친구를 살해했냐라는 현지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만 검찰이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만 현지 법원에서는 남성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를 해서 이 440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과된 명령이 8개월간 대만 현지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주지를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신고하는 이런 명령이 지금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대만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숨진 여성의 시신은 이 화장을 한 뒤에 가족한테 인계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만 검찰과 일단 법원이요. 아마 한 점의 의혹 없이 일단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은요. 자동차도 사람도 아니고 이게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월 말 새벽입니다. 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을 실시간 CCTV로 추적하며 순찰하던 한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남자의 행적이 포착이 됩니다. 어허. 이 경찰관이 보았던 실시간 CCTV 시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자,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가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네. 이 남성 실시간 CCTV로 계속 쫓아가 보는데요. 어허. 잠시 후 어떤 차고지에 도착합니다. 네. 이 남성 비틀비틀 차고지 문을 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에 아파트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어허. 차고지 문을 열고 간 것이 뭔가 수상하죠. 네. 경찰은 실시간 CCTV를 통해서 계속 현장을 지켜보는데 지금 움직인 차량 보이시죠? 어허. 아니나 다를까 차량에 시동을 걸어 후진 상태로 아파트를 빠져나오다 급기야 저렇게 사고까지 내고 마는데요. 어허. 이후 이 남성 자동차를 차고지에 주차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를 유유히 떴습니다. 어허. 물론 비틀비틀하는 모습은 찍혔습니다만 술 취한 상태, 음주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 어쨌든 남의 차를 사고 냈으면 뭔가 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사고 후 미조치죄로 이것만 가지고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실시간 CCTV로 보고 있던 경찰관이 즉시 관할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아하. 출동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같이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있어요, 영상이. 네네. 네,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사고 차량들 상태를 확인해서 증거 사진을 저렇게 촬영을 하고 네. 관제센터 경찰관이 알려준 층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해당 층수를 수색한 경찰관들이 영상 속에 바로 저 비틀거렸던 남성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저 남성 찾아내서 딱 상태를 보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진범 교수님? 결과는 예측대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비틀거리는 게 그냥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요. 술 먹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아하.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를 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 남성을 포착한 건 기계, CCTV지만 사실 그 기계를 조정한 사람은 바로 경찰의 매의 눈이었다. 정말 대단한 경찰관의 눈썰미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다 있어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가족은 정말 중요한 정서적 안전기지라고들 하는데 네. 참 이런 가정 사연을 소개하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60대 시모가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2020년에 아들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도 며느리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도 혼인신고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어머.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아들 부부가 할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살다가 아들의 혼인 자체가 아니라 혼인은 되는데 혼인 신고를 막는 어머니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또. 그런데 혼인신고를 막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아들도 지쳐서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약 1년이 지난 2021년 8월 네. 분노한 시어머니, 딸 부부와 함께 아들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와 여동생 부부를 집에 들이지 않으려 거부를 했죠. 네.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간 이 시어머니,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몰아세웠고 급기야 딸과 함께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어머 세상에, 어쩌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 저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안 말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물론 열심히 말렸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어머니와 딸을 뜯어 말리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 빈 생수병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던질 생수병이 없어지자 이제는 딸에게 가서 생수병을 더 사오라고 얘기를 어머머. 했습니다. 실제로 딸은 생수병을 더 사왔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금 며느리에게 이 생수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상에. 생수병이, 생각해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예. 성수병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냥 그 생수병만 버려도 아플 텐데 만약에 생수병에 물이 담긴 채로 던졌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분이 대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 정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물리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21가지 이유를 담은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이 며느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어허. 말로 옮길 수도 없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의 추석 선물은 이 며느리한테 한 얘기예요. 네 엄마의 혈서를 받는 거다.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리고 발로 밟을 수밖에 없는 X예요. 뭔지는 뭐 어머, 여러분 아실 세상에. 거고요.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닌, 아니 이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X 등 온갖 욕설 이런 것들을 무시무시한 말로 위협하는, 제가 볼 때 이 며느리는요,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미 물리적인 이런 어떤 폭력 이전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아니, 근데 최명규 원장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악한 사탄의 영을 지녔다, 뭐 저주받았을 거다 하는 거는 며느리 어떤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을 넘어서서 일종의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죄송하지만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일종의 망상의 바로 밑에 준 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물을 뿌렸다는 행위도 보자마자 물을 뿌려서 굉장히 정화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이 결혼이 아니었더라도 그 이전부터 아주 원만히 지내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드님이 그래도 이 어머님을 갖다 중간에서 제어시켜주는 어떤 중화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아마 이 딸 내외도 굉장히 본인들로서도 버겁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어머니를 갖다 아들한테 다시 넘기고 맡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게 일단 천만다행인 상황 같은데,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이수영 교수님, 이거 진짜 뭐 협박이나
폭행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일단 지금 이 문자를 보낸 거 이것도 사실은 오늘날은 이제 온라인 스토킹이 됩니다. 뭐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자들을 뭐 이렇게 막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런 이제 증거들을 남기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신고하면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상습을 이제 가정한다면 뭐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보이는데 네. 그 전에 뭐 물병도 던지고 뭐 폭력 행위 틀림없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21가지 이유라고 보내신 문자 안에 이유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전부 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표현밖에는 없어서 이분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논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은 네. 그 따님 부부가 이제 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따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오빠가 결국에는 뭐 선택을 한 이 그 올케 언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엄마의 폭력에 가담하는지 이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라고 봤지만 마치 책 제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게 보세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주예요. 상대방에 대한 저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 이렇게 온갖 수모도 당했어요. 아들 내외는 아들 부부는 그걸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진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부부도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어머니는 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위협 행위를 겨우 멈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이 시누이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이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메일로 계속해서 막 위협적인 내용들을 보냈잖아요. 네. 이수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정통망법 위반 행위거든요. 네. 공포심과 불안감을 반복해서 유발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분명한 범죄로 본 거예요. 여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법원은 어머니 그리고 이 여동생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가정 이미 금이 갈대로 갔는데 다시 뭔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더 걱정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니 정말 더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까요? 이 폭행 말입니다. 폭행!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폭행도 참 모든 폭행은 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친구한테서 당한 이 학교 폭력 이건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렇죠. 상처로 피해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평생 갈 거고요. 거예요, 진짜. 사실 가해자에게 이 꼬리표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드라마라든가 뉴스에서 연일 이걸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교 폭력이 끊이지를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어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충남 태안 한 지하주차장인데요. 이 2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아이를 지금 담요를 벗기더니 거칠게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채 잡고 미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쓰러진 학생 머리를 향해서 발길질을 저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또 이내 일으켜 세우나 싶더니 이 아이 넘어져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겨우 일으켜 세워요. 그러더니 복부를 또 저렇게 겨냥을 해서 아이고, 발로 차는 모습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학생 폭행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머리채 잡아서 질질 끌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잔인한 너무나도 끔찍한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옆에 구경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영상을 찍기만 했다고 하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폭행을 가한 이 학생들이요. 아직까지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참 진짜 중학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쩌다 또 이 지경까지 됐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해당 영상은 충남 태안 여중생 학폭 사건 익명 제보라고 하면서 한 익명 계정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영상을 보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행 무려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어머. 또한 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가해 학생을 비롯해 현장에는 2명의 비슷한 또래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고 방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당초 이 피해 학생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으나 얼굴과 목에 타박상만 입고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어떤 폭행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 저 아이들이 저 피해 학생을 때린 이유가 폭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수정 교수님? 글쎄 지금 이게 저 영상에서는 알려지지 못한 어떤 배후의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해 학생이 15살이고 피해 학생이 14살? 그러니까 이제 1살 차이죠.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해 학생이 뭐 1살이 어리다 손치더라도 정말 부당한 폭력에 전혀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폭력 사건 요 한 건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그 전부터 이 15살짜리에 저항하지 못할 만한 무슨 뭐 위계나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친구들이 한 학교를 안 다닙니다. 그냥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전부터 어울려 다니던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학교 폭력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 간에 이렇게 위계가 너무나 분명한 저런 이제 모습이 왜 지금 생산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뭐 경찰에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려와요. 얼마나 저 맞는 학생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게 교화, 교정, 교화 막 그런 것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또 뭐 촉법소년 이런 걸 또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저 학생들 뭡니까 이게 또? 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처벌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경찰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고요.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단 가해 여중생들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그 피해 학생도 몸이 회복되는 대로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피해 학생도 함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대목이 마음이 안 좋아요. 뭐냐면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저 대목이 왜 마음에 안 좋냐? 여러분 딱 느끼시죠? 허주연 변호사님 뭔가 보복도 두렵고 막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또. 학교 폭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복을 당할 위험성 때문에 아이들이 숨고 저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주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학을 간다, 정말 강제 전학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분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 그러겠네요.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학교 밖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지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범죄소년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성인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받기보다는 형이 좀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호된 처벌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아마 모두가 한마음일 것 같아요. 누리꾼분들도 지금. 네, 맞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 최고의 강한 처벌을 갖다 해야만 된다. 누군가한테는 귀한 딸일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쵸. 선처 없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렇게 집단적인 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영화를 보면은 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무슨 어떤 계기가 사람을 확 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집단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하. 꼭 어떤
법에 성을 받는 건 아니라도 일정적인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으면 변하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발 저 아이들이 지금 가해 학생들도 제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유, 기분 좀 찝찝했죠. 자, 어떤 이야기길래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진다는 얘기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가슴 뭉클해질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 노래예요? 네, 저도 이거 듣고 뭉클해졌습니다. 어머, 진짜요? 네, 올해로 데뷔 16년 차가 된 트로트 가수 신유가 이틀 전에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매하면서 2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신유 씨잖아요, 진짜. 와, 대박. 네, 그런데 제목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저도 처음에 내 얘기인가 해서 봤는데 네. 혹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신유 씨 말에 의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누구한테 왜 그렇게 사셨냐고 이렇게 묻는 얘기인지 가사에 귀를 한번 기울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밥 잘 먹고 다녀라 건강해라 아프지 말거라 그렇게 매일 나에게 전해주신 부모님 그땐 그게 뭐라고 왜 귀찮고 답장 하나 못했을까 시간 지나 참 후회됩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 자식 위해 평생 바쳐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참 이 순간 부모님 떠올리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곧 어버이날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그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꼭 어버이께 부모님께 꼭 연락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가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부모님께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가사같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단편 영화로 제작된 어떤 뭐 영화의 뮤직비디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뜻이 지금 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번 회자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깐이었지만 저 노래를 듣는 우리의 마음,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울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신유 씨는 울컥한 적 없을까요? 뉴스파이터 제작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처음 보고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이 곡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한번 좀 떠올릴 수 있는 곡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부를 때마다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그냥 들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자녀들이 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평소에는 좀 잊고 있다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맞아요. 진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하려고 해도 다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는 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요. 네. 첫 번째는 저 가사 안에 있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랑 연락하면 부모님은 걱정하고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들으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네. 연락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또 우리 부모님이 얘들아 와라 내가 너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자녀는 부모님들이 그냥 잘 지내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또 자녀분들은 굉장히 부모님께 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미안하다가 보니까 명절 때 가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부모님한테 찾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 2달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못 봐. 그럼 오늘부터 2달 동안 내일 찾아갈 그러겠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 지속되듯이 믿고 살다가 보니까 언젠간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효도를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들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저 가사가 계속 지금 가슴을 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표현에 여러 가지 아들로서의 감정이 막 다 녹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죠.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치 제 삶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가사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공동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최진봉 교수님 또막 지금 눈물 글썽글썽이 지금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노래 들으면서 반성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제는 지금 훌륭하게 살아오셨는데 아니, 또 뭘 무슨 반성하세요. 말씀이세요? 네. 유성 교수님 말씀처럼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연락 한번 해드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유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몰입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머님은 그냥 덤덤하게 들으셨대요, 이 노래를. 근데 이 본인이 원하는 건 팬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전화 한 통 한 번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로서 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님이 있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러시겠지만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지금 당장 전화 한 번 하고 또 한 번 찾아뵙고 이런 모습이 그래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유 씨를 보면 막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막 떠오르세요? 뭐 트로트 황태자, 뭐 꽃미남, 뭐 등등등 막 여러 가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박 사건 오늘 신유 씨가 뉴스파이터 제작진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죠. 후배님들 뭐 한 명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황태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좀 물러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예, 성희가 요즘에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고생을 또 많이 한 친구라서 선배로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와 대박. 안진용 기자님 두 사람이 언제 또 듀엣 무대를 했대요. 근데 저 듀엣 무대를 보니까 두 사람 형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대박 사건. 일단 이름이 신유, 신성. 그러네요 진짜. 남다르죠. 근데 어머. 정확히 생김새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이미지와 느낌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기존 트로트 스타 하면 아무래도 구수한 느낌인데 그 반대로 굉장히 부드러운 유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하. 이런 느낌 때문에 두 사람이 좀 닮았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신유 씨 원래 이제 후배이자 가수 이명웅 씨의 롤모델로 잘 알려져 있죠. 요즘 눈여겨보고 보이는 후배로 여러 후배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성 씨를 고르기도 했는데 이제는 트로트 황태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하면서 신성 씨를 거론한 게 물려주겠다는 뜻인가 싶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트로트 황태자는 놓치고 싶지 않다고 은근한 또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잘 보시고 이 중에 진짜 신성을 찾아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자, 보여드릴게요. 공개합니다. 진짜 신성은 누굴까요? 진짜 신성 누굽니까? 허재 변호사님, 누구의 신성? 왼쪽? 제일 오른쪽 아니에요? 제일 오른쪽? 모르겠습니다. 너무 닮았는데요. 진짜 신성 누굽니까? 최명기 원장님. 제일 왼쪽이요.
아니 너무 좀 재미없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네네. 뭐가 죄송합니다. 네네 흥미진진하게 좀 해주세요. 네. 왼쪽의 가능성이 다른 두 쪽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야 역시 시청자분들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조금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제일 왼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신성 씨 그리고 가운데가 조금 전 정말 절절한 노래 들려주신 신유 씨. 그럼 시청자분 궁금하실 거 오른쪽은 대체 대관절 누구야? 그 유명한 뉴스파이터 PD 중에 한 분, 네. 네, 주호탁 PD라고, 네. 지금 아마 재밌게 지금 위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자기 전국 방송 탔다고 이제 아마 즐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닮은 꼴 중에 신성 씨 찾아내는 또 질문도 드려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허준 변호사님 욕심은 확실히 드러냈어요. 트로트 황태자 꽃미남자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 세 분 중에서 진짜 왼쪽 제가 맞춘 줄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네, 너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동안이고 잘생긴 외모도 이 트롯계 엑소라는 별명 인기에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신유 씨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40이 넘었다고 얘기를 그래요? 했잖아요. 네. 저도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이 동안 비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유 씨가 거의 16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래를 하고 열정을 불살라 왔거든요. 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은 나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맞아요. 또 동안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신곡은 사실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이 트로트 곡보다는 약간 발라드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신유 씨가 음악은 하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장르든 다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장르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신유 씨가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고 뭘까요? 합니다. 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댄스 하려면 본인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탭댄스며 뭐며 배우기는 했는데 율동까지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 각 잡힌 진짜 정통 댄스는 정말 자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댄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고 막 시켜보고 그러니까요. 싶잖아요. 네. 이 MBN 불타는 트롯의 신사위원회에 이어서 저희 MBN 지금 불타는 장미단의 MC로 출연 중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아나요? 거기서 각 잡힌 댄스 무대를 그러네요.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켜봐 네. 주시고 다들 같이 많이 응원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불타는 장미단 사회도 정말 맛깔나게 보시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 안진용 기자님이 소개해 드린답니다. 네, 지난 1일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이고. 이때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이 순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통단속 경찰이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때 반대 차선에서 스포츠카 한 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돌진하더니 순식간에 승용차가 경찰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황급히 몸을 피한 경찰관, 기적적으로 사고를 피했는데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였습니다. 어머 대박 세상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 아찔해. 근데 최진봉 교수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경미한 부상만 있다는 아주 다행인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 차를 스포츠카를 운전했던 사람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아이고. 17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카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해 왔고요. 지금 말씀을 경찰관이 저 간발의 차로 피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저게 지금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이에 끼일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 다행히 피했고요. 운전자, 저 양측 운전자 모두 다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 행동 때문에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지금 이 운전자가 17살이라고 네.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시속 80km로 달려야 하는 저희 커브길입니다, 사실은. 저 커브길을 지금 과속을 해가지고 117km로 어머. 달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가 튕겨져 밀려 나온 세상에. 이런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이 사람을 과속 혐의로 지금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 소년 입장에서는요 큰 인명피해 안 난 걸 천만 하늘이 도운 걸로 알고 앞으로 정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